밤사이 미국의 1분기 GDP와 PC 상승률이 공개됐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와 또 야당 간의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잘 나가던 미국 증시 하룻밤 사이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사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했긴 했습니다는 새벽에 증시 모습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그 3월 달에 한 달 전서부터 좀 미국의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차익 좀 실현해달라 이런 쪽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뭐 가능성 여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채은 PD께서 보이신 이 내용으로 보면 증시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렇죠. 상당히 선방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마치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합니다는 상당히 선방했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뭐 이 내용은 우리 속보치로 그 전해드렸고요.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 겹치기 때문에 요 의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1분기 PC 물가는 올랐습니다. 예상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가 워낙 미국 경제가 잘 나갔기 때문에 뭐 모두들 잘 나갔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으면 미국 증시가 좀 폭락장이 돼야 되는데요. 1%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이렇게 준 것은 굉장히 선방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확정 여부를 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정이 되려면 분기별은 미군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이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효과. 전분기 성장률이 높아지면 다음 분기는 절대 규모가 똑같아더라도 성장률은 낮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분기 연속으로 좀 봅니다. 두 분기 연속. 두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1분기 PC 물가입니다는 내일에 발표하는 3월 원래 PC 물가 인플레 지표는 월별 지표거든요. 그래서 월별 지표는 전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월별 지표를 우리 김채은 PD께서 보여주고 이게 월별 통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정도 지금 해서 추세를 좀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워낙 미국 경제 잘 나갔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연간으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 우려가 겹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시장에 인식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각도에서 미국 증시는 대단히 선방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중 한때 다우지수 뭐 6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버텨준 것 같은데 이런 증시의 구원 투수를 자처한 인물이 있었죠. 자, 제닛 옐런 장관이었는데요. 어떤 발언들을 내놨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의원 나가고 차기 부총리로서 최상목 부총리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지금의 시점이 중요하다. 제닛 옐런을 한국의 경제부총리로 좀 영입하면 어떻겠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제닛 옐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같은 사안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부상돼서 미국의 이렇게 시장 차별들이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닛 옐런이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바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막은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발표 이후에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닛 옐런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하강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이 이렇게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는 고원 경제, 고물가, 고성장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를 자꾸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폭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제닛 옐런의 발언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 고원 경제와 부담.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했던 것이 자꾸 잘 나가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연기시키죠. 그리고 의도치 않은 강달러 때문에 미국의 쌍둥이 적자 우려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그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좀 식니까 예. 고원 경제 부담도 좀 줄어들고 강달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그렇죠.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연장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장으로도 줄어드는 시장의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성장률과 물가의 쇼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쇼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역시 앨런은 앨런이다 하는 표현을 월가에서 표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있기는 합니다는 우리가 작년에 추경호 부총리가 그만두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도 실전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책 처방의 예일거시 경제 패러다임을 해서 미국 경제를 이렇게 또 어려울 때 탁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이 타워가 나가서 제네럴은 컨트롤 타워가 나오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이분이 오랫동안 경륜을 갖고 있는 제닛 옐런의 모습이거든요. 페드 의장도 했고 재무장관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시 앨런은 앨런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닛 앨런을 좀 영입해 줍사 하는 얘기를 좀 무스갯소리 했는데요. 예. 그때 좀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마 댓글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좀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 그때의 윤 대통령한테 조언 같은 거 표현했던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언이 아니었던가 하는. 예.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영란은행 그 상징적인 영란은행이 금융위기 때 캐나다 중앙은행의 정책을 잘 펴서 했었던 마커니를 영입해서 그렇죠. 영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가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뭐 실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뭐 옐런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파이터적인 면모들 그리고 또 어떤 마인드들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1분기 성장률 그리고 PC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잉크도체 마르기 전에 3월 전망치가 빗나가서 그런지 이 페드 예측력 역시나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1분기 성장률과 예, PC 인플레 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쥐구멍이라도 찾을 사람이 바로 파월이다. 또 페드의 경제 예측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은 틀린다는 건 진단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아시겠습니다. 2021년서부터 방송을 통해서 누차례 지적합니다는 인플레와 공용지표에 대해서 예측에 대실패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이렇게 4월 달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일시적이다. 그것이 나중에 방치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9.1%까지 올라가니까 화들짝 2020년 3월서부터 금리를 급하게 올린 배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또 고용 문제도 지금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2에서 3년 후에 그때 당시 2에서 3년 후에는 2024년에나 가능할 거다 하는 것이 완전 고용 상태가 벌써 2년 전부터 완전 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드의 듀얼 메인터 양대 창문은 물가와 고용 지표입니다. 이것부터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성장률은 어떨까?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성장률이 처음 난 때가 아마 2022년 12월 달에 예. 12월 달에 작년 성장률이 나왔죠. 그때 성장률이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2020년 4월 달 전망에 작년 성장률이 0.5%, 또 3월 달에 0.4%, 그다음에 6월 달에 1%, 9월 달에 1.5%, 마지막에 2.6%. 저게 뭡니까? 한 해 성장률인데 그것도 페드의 포브스 모델의 이코노미스트가 250명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 나왔던 0.5%에 대비해서 예. 작년에 실적치가 2.5%죠. 그렇죠. 5배가 차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홍 앵커는요, 스텝진이 없더라도 겐또 찍더라도 저보다는 잘하셨을 겁니다. 예측이 0.5%인데 실적치가 2.5%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겐또도 좀 못 찍으십니까? 왜 그 반응이 없으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예. 그런데요. 올해 성장률 놓고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전망 때 올해 성장 1.4%입니다. 예. 근데 3월 달 전망치가 채 한 달 조금 됐죠. 근데 그렇죠. 2.1%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 내용이 다 포함해졌습니다. 1분기의 성장률 속보치가 1.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든가 페드 팀 입장에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가장 이렇게 1분기 성장률과 PCE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페드의 예측력이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예측이 자꾸 틀리다 보니까요. 벤 버냉키 같은 전 연준 의장도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예측 모델을 계속해서 지적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학군경제팀 신문에서 예. 한 3, 4일 전에 국제면에 요만한 기사를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평직국장이라면 일면 토부를 쓸 겁니다. 벤 버냉키라는 사람은 경제 예측 모델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전 페드 의장입니다. 근데 지금의 페드라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예측 모델이 완전히 용도 폐기됐다, 노화됐다. 그거 가지고 예측하니까 지금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들쑥날쑥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자, 벤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페드의 예측 지표 내지는 성장 모델 지표가 바로 포브스가 담당합니다. 이건 페드 내의 거시경제 계량경제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포브스는 뭐냐? 뭐의 약자냐? FRB 플러스 USA의 약자입니다. 당대 내노를 하는 계량경제학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성장률 이렇게 성장 여건이 지금 뉴노멀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게 모델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연립방정식 모델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은행 들어갔을 때도 예측 모델이 연립방정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수만큼 연립방정식 수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다중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는 예. 연립방정식 간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색연필 빨갛게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실체를 파악해서 펜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 이걸 너무 여러 스펙트럼을 많이 가면 이게 가운데 이게 진짜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립방정식 모델의 한계거든요. 예.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벤 버냉 입장에서 모델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자기가 당신이 페드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페드라든가 각국 중앙은행의 예측 기법이 쓴소리를 했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독특하게 다른 신문을 자르지 못하다가 우리 국제면에 달았습니다.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은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용도 표기된 노후화된 예측 모델을 고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 이게 가만 기본 전제에서는 인플레도 진단도 어렵고 그다음에 예측도 실패하고 고용도 마찬가지고 성장률도 앞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카멘트하는 파월 입장에서는 자,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될 기능이 하는데 오히려 금융시장을 어렵게 한다 해서 파월스 카오스라는 단어, 페드 카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데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니까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이 나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파월스 카오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확실히 이 1분기 GDP가 발표된 이후에 파월의 공경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파월의 공경이 심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페드가 공개 원칙을 취했던 것이 언제냐 하면 대체로 보면 1980년대까지는 비밀의 원칙을 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의 시장 친화적이다 하면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FOMC 회의의 발표문도 공개, 그전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벤 버냉키 시절에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각종 페드 인사까지도 시장에 나와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비밀지 원칙을 취했죠.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FOMC 의사록과 30분에 있는 페드 의장 간의 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월 FOMC 잉크 말이지 않았죠. 선언문에서 보면 2차례 인하가 있었죠. 중립금리도 보면 2차례 인하했습니다. 근데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보면 비둘기 성향으로 해서 3차례까지 인하했거든요. 그걸 12월 전망으로 보면 더 괴리가 심했습니다. 12월에 페드 회의에서는 FOMC 회의에서는 3차례 인하했습니다. 근데 파월은 6차례까지 인하했습니다. 6차례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벤 버냉키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이 기자회견을 얘기는 했지만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30분에 있는 당신의 기자회견과 내용이 불일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불리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철저하게 FOMC의 발표문에 기조해서 기자회견에 가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파월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아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벗어날 때가 많고 또 저 기자회견 내건뿐만 아니라 각계 의회 증언이라든가 뭔가 해서 그때 당시에 데이터가 발표할 때마다 다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원인이 뭘까?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의 예측 진단, 그러니까 경제 진단이라든가 예측 기법이 결국 기본 베이스가 잘못 전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벤 버냉키 입장에서도 오늘 1분기 성장률과 인플레 지표가 바로 벤 버냉키의 그 쓴소리를 입증해 줬습니다는 이제 페드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포함입니다. 예. 이제 지금은 환경이 성장 여건이 변한 만큼 예측 기법에 있어서 새로운 예측 기법을 동원해야 사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능하는 또 국민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를 다루는 이 중앙은행 역할이 이렇게 제 기능을 찾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벤 버냉키의 쓴소리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래서 새로운 예측 기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시간을 갖고 좀 언제 한번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때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사이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시간 외 거래소 현재 4%, 또 13% 오르면서 여전히 잘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엔 국내 증시 상황도 같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 폐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희가 미리 진단해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총선 직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근데 이 금투세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 1,500만이 사실 이걸 굉장히 민감하고 외국인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하루에 야당과 현 정부 간에 보여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안 다루려고 그러다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도 이제 국민청원이 금투세 폐지해달라 청원이 한 7만 명 갔거든요. 이거 이제 좀 생각해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좀 다소 누그러뜨려서 유예 입장으로 좀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복현 그 금감원장에서 금투세 폐지 유예는 저게 없습니다. 비겁한 행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진성이 정책위원장 입장에서 곧바로 유예해서 뭐냐 예정대로 시행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현 정부와 야당 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치색을 띠지 않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우리 국민들이 개인투자에 1,500만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외국인도 바라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루 간격으로 정부와 여당 간에 저렇게 이렇게 감정 싸우는 문제입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금투세 폐지는 세제 문제와 관련되고 상법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야당과 이렇게 정책, 현 정부 간에 저거 가지고 저렇게 무슨 삥뽕 게임 하는 겁니까? 국민은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 투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런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야당이 어차피 이건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보다는 야당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성이 정책위원장께서 제가 존칭어를 붙입니다. 진성이께서 내년 들에 시행하겠다 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빼는 거죠. 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났습니다는. 예, 그렇죠. 주가가 아주 40%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문제 지금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뭐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서프라이즈가 성장률 측면에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피는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표가 잘 발표하면 주가라든가 이런 거 좀 올라가서 우리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이 성장률 지표, 경제 지표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근데 47%나 빠졌네요. 근데 사실은 저 47% 빠졌지만 이렇게 어제 발표했던 1분기 성장률 1.3%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식 바꾸면 1 플러스 자 1.3%니까 0.13 곱해가지고 에스테리크 4승 때리면 미국식 방식으로는 4% 넘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성장률 1분기 1.6%지 않습니까? 똑같은 각도에서 하면 1.6% 미국 잘 나가는 미국 경제 1%.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식과 통계 방식으로 하면 4%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야당이 총선 전에 경제 폭망론을 제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까지도 우리 경제 성태훈인가요? 정책실장이 떡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 스텝이 나서서 얘기할 겁니까? 오늘 미국의 똑같은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하는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제의 성장률에 대해서 좋긴 하는데 왜 대통령이 대통령실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에서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이 주가 문제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나올 게 헐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근데 대통령실까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성태현 실장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실질적 경제 컨트롤하던 최상무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서 최상무 부총리를 통해서 이 평가가 나왔으면 오늘 제니 옐런과 같은 이런 모습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해서 그로 서프라이즈를 표현했습니다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악수못을 같이 금투세 폐지해서 현 정부 간에 뭐 유예냐 뭐냐 국민을 이렇게 국민을 위한다 하고 저렇게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핑퐁 게임하니까 자연히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전환하고 매도세로 전환하니까 지금의 한국 증시를 바치는 게 외국이니까 외국인이 매도세로 나가니까 어떠냐 하면 주가는 코스피는 41% 떨어지고 환율은 다시 올라갔죠. 예. 한 7원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이 총선 직후에 자 증시 부양책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직후의 방송을 말씀드렸거든요. 동정은 살짝이 있지 않겠느냐. 그 동정 있는 것이 어제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하루 간격으로 하루 사이에 예. 그다음에 여당과 정부 간에 야당과 정부 간에 보여줬던 핑퐁 게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투세 폐지 문제도 그런데요. 사실 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지 않은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밸류업 대책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투세 폐지는 예정된 입법 사항을 추진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예. 그런데 밸류업 대책은 기존의 상법 개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투세 폐지는 예정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금투세 시행은 예정대로 되는 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대책이 더 어려운 겁니다. 특히 밸류업 대책에서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이 단기 대책이 아니다. 장기 대책이다. 예. 장기 대책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야죠. 우리가 보면 상법 382조 3항인가요? 한번 예.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383항 맞습니다. 이사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회사를 원한다. 그러지 말고 회사 주주를 원한다. 이래야 자 상속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면서 배당이라든가 뭔가 이게 정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밸류업 대책이 제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금투세 사용은 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예정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문제고 요거는 기존의 상법의 282조 3항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법을 개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금투세 저 폐지 문제가 저렇게 설왕설래 하는데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는 더 어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예. 어렵게 보는 문제가 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여야 간의 세력 다툼 감정 싸움이 되지만 한국 증시의 전체 모습 성장률이 미국식 방식으로 미국의 1.6% 대비해서 우리가 3배 이상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1.47포인트 폭락하는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 당국자와 야당의 의원들은 국민의 표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총선 전에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떠들었으신 분입니다. 예. 근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1,500만이 관심이 있는 금투세 폐지에서 하루 간격으로 감소 유예 비겁한 행동 폐지에 예정대로 시행에 이럴 문제냐 이겁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아마 오늘 아침에 시청자분한테 무거운 주제를 시청자분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게 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서든 스톱, 푹 꺼짐 현상 많이 경고해 주셨었죠.
자, 그런 만큼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외국인이 밸류업이라든가 금투세 폐지 문제가 뭐냐면 야당과 현 정부 내지는 야당과 여당은 사실 가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서로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증시 발전에서 객관적으로 해서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싸에서 갈기갈기니까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각을 보는 거죠. 외국인을 취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7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 자막 없이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싸움을 하시는 야당 의원이나 그다음에 싸움을 하는 현 정부의 정책 당국자가 금투세 폐지하면서 외국인이 시각의 7가지 시각을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저 내용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니 렐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어려울 때 나서는 것이 정책 당국자입니다. 근데 정책 당국자가 가장 중요한 게 주무부서에서 나라야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제니 렐런이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가 스태그러션 프레드 했을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 근데 우리가 1.3% 되는데 라인 계층의 최상목 부총리가 나서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성태현 정책시장이 나오는 문제 이거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정부의 비판적 시각과 같이 똑같은 각도에서 미국에 보여주는 모습과 한국에 보여주는 모습이 얼만큼 다른가 아마 시청자분이 어느 쪽이 옳은가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답을 구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